네, 안녕하세요.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기술 유출 사례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일단 사건 제목을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와대 비서관을 사칭하여 국가 핵심 기술을 부정 취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1심이 진행됐고 또 항소심까지 가서 결국 이제 확정이 된 사건입니다. 자, 제 소개 간단하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산업기술 유출 영업비밀 침해 전문 변호사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변호사입니다. 제 이제 기술 유출 주요 성공 사례로는 서울반도체 산업기술 사건의 핵심 피고인 변호에서 집행유예를 받았고, 또 국가 핵심 기술 이 도면 유출 사건, 그리고 현대차 연구원의 넥소 수소연료전지차 핵심 부품 유출 사건을 변호해서 각 구속영장 기각을 받았습니다. 또 폴더블폰 핵심 기술 유출 사건, 국외 유출 사건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현재 삼성전자 셀메스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죄도 좀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일단 이제 소개는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사건 공소 사실의 요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1984년도에 공문서 변조죄로 이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 15년 후에 부산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 위반이랑 공무원 자격 사칭죄로 징역 8월에 추징금 1,360만 원, 이 징역 8월에 실형을 살고 나왔습니다. 또 5년 뒤에 서울고등법원에서 공문서 위조 변호사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또 실형이었죠. 2007년 7월 18일에는 또 역시 부산고등법원에서 변호사법 위반 공무원 자격 사칭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았고 2008년 3월 8일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이제 거의 뭐 상습범인 사람이죠. 이게 이제 공무원 자격 사칭하고 변호사법 위반하고 거의 상습적인 사람입니다. 자, 피고인은 지금 출소한 지 한 6개월 지난 2008년 11월 4일 한국해양연구원에 전화해서 원장 갑이랑 직접 통화합니다. 한국해양연구원의 원장 갑과 통화하면서 나는 청와대 비서관이다. 어느 당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보낼 테니 아마도 이게 2008년도니까 3, 4, 5, 6, 7 뭐 이명박 정부였겠죠. 이제 당시 집권 여당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보낼 테니 연구원이 보유한 연구개발 성과 중 기업에서 바로 실용화할 수 있는 유망한 기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하여 방문 일정을 잡은 후 누군가를 보낸다고 했는데 본인이 직접 갔습니다. 그 누군가라고 칭하고 갔겠죠. 위 연구원에 찾아가서 이 연구원의 부원장을 만납니다. 부원장 을과 연구개발실 팀장 병에게 나는 국회의장 누구누구의 보좌관을 지냈었다.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심부름을 왔다고 자신을 소개하여 이에 속은 을과 병으로부터 산자부 장관이 국가 핵심 기술로 고시한 해양 시스템 설계 기술에 해당하는 선박 추적 정보 위성 전송 방법, 수중 탐사 및 개발 위한 전원 전기 및 통신 시스템 등 총 228개의 산업 기술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보유 기술 정보 요약서를 제출받아 청와대 비서관의 자격을 사칭해서 그 직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기망하는 방법으로 연구기관의 산업기술을 부정 취득하였다. 이런 게 이제 공소사실입니다. 자, 이 피고인이 취득한 보유기술 정보 요약서는 총 228개의 산업기술에 관한 것인데 이게 정말 웃긴 게 228개의 산업기술이 각 한 페이지로 정리된 서류입니다. 즉 228쪽이라는 거죠. 피고인은 산업기술 부정 취득으로 처벌되는가? 저희가 이제 보통 기술 유출 사건을 수행하면
한 페이지, 어떤 자료 한쪽짜리 자료 가지고 1년간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산업기술에 해당하냐 아니냐 가지고 1년간 여러 의견서를 내면서 피해 회사 측 변호인도 또 의견서를 내고 한 페이지짜리 가지고 1년을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기술이 아니다, 기다 이렇게 인정된 다툼이 있고 실제로 아닌 것으로 이제 판단이 내려진 경우도 있는데, 이게 한 개의 산업기술에 관해서 한 페이지로 정리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한 페이지에 어떤 자료들을 요약하면서 여기에 핵심 기술, 어떤 고유의 특유의 정보라든지 핵심적인 기술적인 방법이 절대 있을 수가 없고, 어떤 상세한 실험값이나 최적화 수치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일단은 제가 이제 관련해서 다른 기술 유출 사건의 가장 대법원 판례를 하나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술 유출의 리딩 케이스 판례인데, 삼성중공업 드릴십 설계도면 등 부정 취득 사건에서 대법원이 뭐라 했냐? 나아가 위 조항에서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절취, 기망, 협박 등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한 행위뿐만 아니라 비밀 유지 의무의 위반, 그 위반의 유인 등 산업기술보호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위에 열거된 행위에 준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일체 행위나 수단을 말한다. 즉 피고인이 어쨌든 자신을 청와대 비서관이라든지 이런 걸 사칭을 해가지고 어떤 자료를 받았다. 그거는 사실은 이제 부정한 취득에 해당은 하는데, 그 행위 태양, 그 사람이 한 행동 자체는 부정하게 취득한 것이죠, 사실은. 이제 그거는 맞는데, 이제 제가 이 문제를 만든 이유는 이 부정 취득엔 해당할 수 있지만 이 기술 자료 자체가 보유기술 정보 요약서가 과연 산업기술에 해당하느냐? 산업기술에 해당해야지 산업기술 부정 취득이 되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처벌이 되었습니다. 처벌이 되었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제가 직접 제 의견을 쓴 건데, 보유기술 정보 요약서의 산업기술 해당 여부에 관하여 현재까지의 판결례들을 살펴보면 부정 취득 또는 유출한 기술 자료 등이 산업기술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해당 기술 특유의 또는 고유의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하고, 두 번째, 그것만으로 곧바로 위 기술의 핵심 원리 등 기술 자체를 구현할 수 있는 정보이어야 하며, 관련 논문이나 특허 등을 통해, 이게 세 번째입니다. 관련 논문이나 특허 등을 통해 동일 산업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공개되어 있는 정보가 아니어야 하는데, 이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근데 과연 어떤 산업기술에 대해서 한 페이지로 정리한 게 과연 산업기술로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위 판결에 기재된 사실관계만을 살펴볼 때 228개의 기술이 각 한 페이지로 정리된 보유기술 정보 요약서는 상식적으로도 해당 기술 특유의 또는 고유의 정보를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그것만으로 이 한 페이지짜리만으로 해당 기술의 핵심 원리 등 기술 자체를 구현할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또 수사기관은, 보통의 수사기관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죠. 한국해양연구원의 담당 직원을 불러 위 228개의 기술 자료 중 과연 몇 개나 산업기술성이 있다는 것인지 그 의견을 들어보고 해당 자료를 면밀하게 살펴보았어야 하고, 또 실제로 이 한국해양연구원이 보유한 산업기술이라면 한국해양연구원이 산업기술 확인 신청을 해야 됩니다. 첨단기술 확인 신청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대개의 국가기관이나 대기업 등은 산업기술 확인 신청을 해서 확인을 받는데, 당시 확인 과정에 제출됐던 서류들을 수사기관에 내면 그 산업기술의 어떤 핵심적인 기술 원리를 수사기관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또 변호인은 위 228개의 기술에 대하여 과연 어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산업기술로 볼만한 정보가 있는지,
또 기재된 내용이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 키프리스나 여러 논문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이미 적법하게 공개된 정보는 아닌지 확인을 해야 했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과정 등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듭니다. 사실은 저는. 실제로 위 사건 피고인의 1심 변호인은 공익법무관이었고 항소심 변호인은 국선 변호인이었습니다. 이 기술 유출 사건은 굉장히 어렵고 대부분의 변호사님, 제가 봤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99.99%의 변호사님들이 이 사건을 접하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풀어가야 되고 이런 걸 전혀 모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도 이걸 보고 나서 이걸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냥 검사의 공소장, 공소사실 그대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자, 만약 현재의 시점에서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었다면 과연 228개의 기술 전부가 산업기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선고될지는 의문이 듭니다. 만약에 제가 이 사건을 수행했으면 이거 전부 무죄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전부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다. 사실은 높은 것인데 그렇게 다투지 못한 것이죠. 사실은 이거를 한 검사님이나 또 판결을 한 판사님이나 사실은 이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시고 이제 이런 판결을 이제 하시는 거죠. 자, 양형을 보겠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잘못된 판단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기술보호법 시행 초기에 물론 현재도 대부분의 판사님들이 이 사건을 처음 보시면 잘 모르십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게 1년에 이제 재판으로 가는 게 한 15건에서 20건밖에 안 되니 이걸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판사님이 물론 피고인 변호인이 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사실 자체를 그냥 인정했기 때문에 판사님도 추가적으로 이걸 따지고 뭐 그럴 필요도 사실 없었던 것이죠. 자, 아무튼 오늘 이 사건은 좀 잘못된 판결이긴 한데 제가 이 부분을 좀 사례 강의에 넣은 것은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변호사님들이나 또 이 관련 업무를 하고 계신 실제 현업에서 하고 계신 분들도 요 정도 판결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강의에 넣었습니다. 자, 오늘 좀 간단한 사안이긴 한데 정말 또 중요한 쟁점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제가 여러 면에서 연구하고 이런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